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 경제.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지수 중에서 미국 주식을 이끌었던 7대 빅테크 기업을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부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닷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 이게 7개 회사인데 이 7개 기업이 주가가 평균 75% 급등한 반면에 나머지 493개 기업은 상승률이 12%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이 매그니피선트 7 그룹에 속해 있었던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애플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 지난 유튜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 큰 회사들은 이제 기술을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례 개발자 회의를 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달 5월 14일 날, 15일 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지난 유튜브 한번 나간 적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세계 개발자 회의 보통 WWDC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6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번 했고, 6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5일 동안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도 한 이슈는 역시 인공지능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올인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했던 그런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이름만으로도 애플이 인공지능을 최전선에 앞세우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2023년과 달리 2024년 들면서 애플의 주식이 이제 크게 힘을 못 썼는데, 매그니피선트 7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좀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약간 좀 등한시해서 그렇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매그니피선트 7 이야기 할 때 7개 기업이 공통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인공지능에 올인을 하다시피 모든 투자들을 인공지능에 했는데, 유일하게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일본들이 이제 주식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AI를 이제 올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이폰이나 맥북 같은 데서 AI 그런 보통 이제 시리, 특히 아이폰 같은 시리를 쓰는데, 이 시리 같은 경우도 이 생성형 AI, 챗GPT 같은 생성형 AI로 교체하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앱들하고 이렇게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들을 발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며칠 전에 메일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이메일 중에서 생일 목록을 받은 게 있거든. 그 중에 찾아가지고 좀 주문 좀 해줄래?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애플 인텔리전스의 AI가 이제 그걸 찾아서 해주는 거죠. 이제 굉장히 편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인공지능 한다는 거 아닐까라고 그래서 시큰둥했었는데, 두 번째부터 이거 대박 나겠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그 기종들이 한번 이렇게 싹 사이클을 바꿀 정도로 대단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다 싶어서 되게 이제 두 번째 날은 그 52주 최고가 $200가 넘었죠. 연중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200 넘었고, 지난 1년 사이에 최저가가 $163였는데 이게 $200가 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던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저는 자금에 여유가 없어서 주식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명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자체 개발한 그 생성형 AI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인공지능 전략을 이제 전 세계에 공표를 했는데, 나름 전략적 파트너를 정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파트너는 누군가요? 그게 처음 한 몇 달 동안에 계속 파트너들 후보가 이름이 올랐는데, 아시는 것처럼 1, 2, 3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챗GPT를 가지고 오픈 AI,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구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코파일럿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이제 그날 당사자가 딱 발표됐는데 바로 이제 오픈 AI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애플 이제 아이폰 같은 데 실리게 되는데, 그래서 애플 사용자는 그 오픈 AI의 챗GPT 4 옴니죠. 최근 버전이 옴니를 무료로 다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 오픈 AI는 샘 알트먼을 다시 이제 복귀시키면서
직원들은 뭐 어찌됐건 이제 대박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네, 가지로. 네. 기뻐할 수만은 없는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애플은 이제 폐쇄형 생태계 정책을 이제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 삼성 갤럭시 폰, 삼성폰이라는 게 구글 폰인데, 네. 앤드로이드 중심의 이제 개방형 생태계 정책을 안 따르고 자기들만의 그 폐쇄된 디지털 왕국을 이제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젊은 층들도 한번 그 애플 쪽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계속 머물게 되고 그렇죠. 그러는데, 나오기 힘들죠. 근데 네. 이런 그 인공지능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이런 폐쇄형 생태계 정책을 뭐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자기들만의 디지털 생태계를 따로 구축을 해서 뭐 소스 코드 절대 바깥에 공개하지 않고요. 자기들 뭐 클라우드도 아이클라우드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썼었는데 이제 또 다른 회사죠. 오픈 AI에서 쓰고 있는 챗GPT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애플 사용자들도 오픈 AI 챗GPT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폐쇄형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보안이 뛰어나다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부터는 보안 믿을 수 없다 애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회사 직원들 앞으로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애플 기계는 회사에 못 갖고 오게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강수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폐쇄형 생태계 정책이 이제 완전히 오픈형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플도 그 자기 자체에서 어떤 그 생성형 AI 모델들을 개발해 온 게 있어요. 네. 개발해 온 게 있고 그게 올해 3월 16일 날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MM1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애플 기계 안에서도 이런 머신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앱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그런 개발용 플랫폼들을 또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어 ML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AI를 다 포기하고 그냥 파트너 거를 다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여전히 폐쇄적인 플랫폼 뭐 그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들도 지금까지 해온 상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실은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폐쇄형 그 생태계 전략이라고 하지만 수리를 맡겼을 때는 오히려 네. 그렇게 마음껏 사진과 이런 걸 뭐 연락처 볼 수 있고 오히려 네. 삼성은 그게 안 되고 이런 뭐 네.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이제 삼성에서 불거진 건데, 삼성의 어떤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는데, 그걸 수리하러 맡겼더니 삼성의 AS맨이 그걸 이제 집에 가져가서 그 사람의 개인 사진을 1시간 반 정도 봤다는 게 뉴스 나왔어요. 근데 그 여성이 보통 다이어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 나치를 계속 찍었는데 이제 그걸 본 기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불거졌는데, 불거지면서 언뜻 보면 삼성한테 이제 악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야, 이거 삼성 안에 애플에 없는 수리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 수리 모드 세팅을 딱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걸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 수리 모드가 뭘까라고 봤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폐쇄형 애플에는 사실은 더 없는 보호 장치죠. 그래서 수리 모드를 딱 해놓으면 공장 초기 상태로밖에는 직원이 접근을 못해요. 뭐 그 이후에 사용자가 만들었던 부분들 접근 못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삼성이 더 나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든 이게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 개인이 쓰는 거는 마음대로 쓰는데 이걸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을 때는 뭐 애플의 폐쇄형 생태계라는 정책도 사실은 그게 애플 직원 손에 딱 들어가면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최초로 벌어진 사건일까? 그다음에 삼성에서만 벌어질 사건일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애플에서도 충분히 벌어지는데 오히려 삼성은 그러한 대안까지 갖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부각됐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나 이제 화장실에 가지만 그거를 생중계를 한다 생각하면 네. 그 얼마나 큰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의 휴대폰은 이렇게 무조건 비공개. 네, 또 뭐 휴대폰 안에도 보면은 삼성이 또 애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보안 폴더라는 건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소록이나 사진들을 내 휴대폰 안에 있지만 또 다시 암호를 걸어서 보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삼성이 자랑하는 부분인데 애플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애플은 이제 보안 폴더 같은 앱을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삼성이 나름대로 차별화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보안은 참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애플이 폐쇄형 생태계 정책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 오픈 AI와 인공지능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트렌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다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생성의 AI를 쓰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생성의 AI를 자기들이 개발해 왔지만 오픈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개발했던 것을 오픈할 때까지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1, 2년 정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략적 파트너를 맺었다고 하는 부분은 평생 파트너가 아니고 그냥 딱 그 애플이 독립할 수 있는 시점까지만 지금의 데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마 그 한 1, 2년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 같은 게 아이폰 16이 아마 나올 거고요. 아이폰 16이 나오면 그 안에 그 운영체제로 iOS 18이 들어가고 맥북도 아마 그럴 건데 보통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운영체제 핵심에다가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챗GPT는 iOS 18 안에 또는 뭐 macOS 15 안에 이렇게 아주 간결합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iOS가 있고 거기 사용자가 챗GPT를 쓸지 말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만약 쓰겠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챗GPT가 이렇게 뜨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별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의 파트너십이다. 그렇게 보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혼은 아니고 이제 네. 1, 2년 정도 동거. 네. 네. 아무래도 애플의 자존심도 있고 사실 뭐 챗GPT만 오픈 AI라는 게 스타트업이잖아요. 이제 스타트업하고 어떤 기술적으로 간결합하는 것도 애플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평생을 꿈꾸고 또 영혼을 기약하지 않을 바에는 이렇게 뭐 동거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서로 험한 꼴 보고 그죠? 주변에 민폐 끼치고 그럴 필요 없이 말이죠. 이미 그 삼성은 이제 갤럭시 24를 이제 AI 폰으로 이제 부르면서 내부에 신경망 처리 프로세서 NPU를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이 이 부분이 안 돼서 삼성에게 이제 기술적으로 밀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반기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보통 AI 폰이라고 하면 이제 갤럭시 24인데 그 갤럭시 24 안에 보면은 보통 AI가 학습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보통 어떤 말을 던지면 추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습할 때는 GPU라는 걸 사용하는데 추론할 때는 GPU를 쓸 수 있지만 좀 더 가벼운 NPU를 씁니다. 네. 휴대폰 같은 데서 그 NPU를 이제 삼성은 뭐 갤럭시 24에도 집어넣고 갤럭시 24도 이제 상위 버전이 보통 울트라인데 이제 하위 버전에는 이제 삼성 자체에서 개발했던 엑시노트 2400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울트라 버전에는 이제 퀄컴에서 개발한 NPU가 있습니다. 그 NPU 이름이 이제 스냅드래곤, 네. 그다음에 8젠 3세대인데, 그래서 8젠 3 이렇게 보통 읽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울트라에다가 집어넣어서 현재는 이제 NPU가 삼성의 AI 폰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이폰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야 이거 AI 폰 시대에 약간 애플이 졌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이 NPU를 애플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5월 7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초당 약 38조 원의 연산이 가능한 NPU를 개발했고 이걸 보통 M4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아마 릴리즈 될 때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AI 폰이 이제 양쪽 다 애플하고 삼성이 둘 다 NPU를 장착한 AI 폰으로 가을에는 맞붙을 것 같고 삼성도 기존에 AI 폰 나왔던 AI 앱이나 서비스들을 다 전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래서 아마 가을에는 본격적인 휴대폰 회사끼리의 AI 경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 그 삼성 라이온스가 보니까 야구도 잘해서 가을 야구 갈 가능성도 있는데 가을에 삼성이 또 애플하고 어떤 멋진 승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번에 애플이 오히려 삼성 갤럭시 폰을 더 여유 있게 따돌리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원래 이제 아무래도 애플 쪽은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측이 많고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고가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매출을 삼성이 1등을 해보지 못하고 계속 만년 2등이었는데
근데 이번을 보면서 이제 그 차이가 사실 삼성이 좀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확실히 버리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만 통해서 이게 잘 될 게 아니라 좀 넘어야 되는 산이 하나 더 있어요. 아하. 그게 뭐냐면 이제 독과점입니다. 아무래도 1등 하다 보니까 기존의 1등으로서 빅테크 기업으로서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좀 제기가 돼서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도 이 독과점에 관련돼서 지금 시비가 하나 걸려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른바 이제 유럽 쪽에서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이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악 같은 거 듣다 보면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인앱 구매라고 그래서 앱 안에서 결제를 하게끔 유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앱 밖에서 결제는 되는데 앱 안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앱을 올려놓은 이제 그 아이폰 회사의 앱스토어 거기다가 돈을 최대한 30%를 내야 됩니다. 네, 엄청난 그렇죠.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애플이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네 애플 스토어 안에서만 결제를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반독점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이번에 불공정 관행 때문에 그 매출액의 0.5%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2조 7천억을 이제 과징금으로 네. 먹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애플이 승복 안 하고 그 EU의 일반 법원에 지금 다시 이걸 취소하는 내용의 이제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반독점법보다 더 센 법이 지금 이미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마케팅 액트라고 해서 디지털 마케팅법인데 예. 이것도 이제 독점에 관해서 딱 주목을 하는 건데 이 독점을 주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통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거기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키퍼에 이제 애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뭐 구글이나 메타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아마 EU에서 엄격하게 반독점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이 고비를 잘 넘겨야만 애플이 좀 이제 부담을 덜 텐데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계획 플러스 이 반독점법에 따른 과징금 문제 이것까지 잘 풀려야 정말 이제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뭐든지 그렇지만 1위와 2위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그 생태계의 발전이 더디거든요.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유럽에서 좀 애플을 좀 많이 견제하고 뒷다리를 잡고 삼성을 좀 띄워주고 네. 뭐 꼭 우리나라 뭐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세계 시장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거의 든다. 지금 매출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30% 이내로 좀 네. 줄이면 그게 다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부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사실 제가 여유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 잘 안 하고 있는데 김병규 교수님 얘기는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뭐 네. 애플은 그렇지만 주식은 사지 마세요. 애플조차도 뭐 그냥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기업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플은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튼튼하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세워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는 같아요. 네. 우리 또 이장한 이사가 되게 우리 재무이사 출신답게 굉장히 재테크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맨날 해외 여행만 다니고 그러는데 그 뭐 애플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투자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장한 이사가 또 저렇게 쉽게 하지 말라고. 이게 공식적 의견은 쉽게 하지 마라. 네.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계속 매일 들여다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외에는 개인 투자는 딸 수 없다는 게 이미 이제 논문 핸드릭 베썸에도 논문에서도 수치화되고 그래서 이장한 이사 얘기를 들어야 여기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겁니다.